오늘 주제는 조선여행사 세 번째 이항복의 조천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이항복의 조천록은 전부 이제 읽으셨을 테니까 배경 설명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그 경로가 이제 이렇고요. 좀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뭐 여기 의주에서 쭉 가서 어, 요양을 거쳐서 광령을 거쳐서 산해관, 산해관에서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한 분이 다시 맞추셔가지고 그 경로를 좀 이렇게 그 기록을 해서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그 장소가 이 요양, 그 다음에 이제 광령, 그 다음에 산해관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행력을 읽는데 이제 북경 조정에 각 그 관청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관료들의 관직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이제 익혀주시면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육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소위 장차관들이 있는 데고요. 요거 이제 그 대학사, 지금 감각으로 얘기하면은 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명나라 때는 거의 모든 권력이 이제 행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대통령실 안에 또 대통령 그 핵심 비서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 안에 있는 게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태감, 그 환관들입니다. 환관. 완전히 그 최측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궁정 내부로 들어가면은 각 그 부서에 그 관청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요 내각 대통령실 같은 것이 있고 그 밑에 각 그 부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무슨 지금 한국의 감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무슨 청 뭐 이런 데가 됩니다. 뭐 광록사라 할지 태복사라 할지 뭐 등등 그 대리사라 할지 이런 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통로를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그 문서는 윤례에서 이리로 가고요. 여기서 다시 육부로 내려서 육부에서 심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대학사들이 거기서 다시 뽑아서 결정을 해가지고 황제한테 올립니다. 올리면은 황제가 형식적으로는 결재를 해가지고 그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대체로 여기서 합니다. 태감들이 환관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명령이 내려오면 실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보이는 권력이고요. 이게 여기 보이지 않는 권력인데 어느 것이 더 센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황제한테 가깝게 있으니까 요 이 이 환관들 태감들이 더 권력이 세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조천용을 읽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왜그 진주사 이 사절들을 북경에 보냈는지
이제 배경을 알아야지만은 이 조천력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제가 잠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598년 9월 20일 날 선조 국왕 선조가 문을 닫고서, 그러니까 이 관청에 나오지 않고 모든 그 국가의 그 정무를 왕세자인 광해 군한테 위임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9월 22일 날 이제부터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거에 들어갑니다. 1598년 9월 22일이 어떤 시기냐면은 임진왜란의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1592년에 그 일본이 침입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1598년 11월 중순이니까 전쟁이 끝나기 2달 정도인데 갑자기 완전히 정치에서 손 띈다고 그냥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이제 깜짝 놀라서 신하들이 막 난리를 치며 애원합니다. 지금 그때는 남쪽에서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이 일본하고 대규모 전투가 막 시작되던 때예요. 전투가 울산에서 시작되고 그다음에 그 진주 밑에는 사천에서 시작되고 전라도 순천에서 시작되고 그런 때 갑자기 나 모르겠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러실 때가 아니라고 애원을 막 하는데 그래도 선조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선조가 갑자기 이런 그 돌발적인 행동을 취했냐면은 이 명나라에서 그 조사관을 한 명을 조선에 파견했어요. 그 조사관 이름이 정응태인데 정응태가 무슨 의무를 갖고서 조선에 파견되었냐 하면은 요 1598년 1월 초에 울산전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큰 전투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가장 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나라 군사 거의 한 4만 명 이상, 그다음에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 한 만여 명이 지금 현재 울산에 가면 그 울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1597년 12월 하순부터 1월 초까지 이 한 2주 동안 전투가 벌어졌는데 굉장히 큰 전투인데 그것이 울산 전투입니다. 울산전인데 이 울산전에 대해서 명조정이 여러 그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짓이 포함됐다는 걸 알고서 다시 조사관을 파견했어요. 조선에 가서 네가 직접 가서 조사해 가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응태가 조선에 가서 울산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해서 북경에 보냈어요. 북경에 보내서 그 보고서를 받고서 명나라 황제인 신종이 그것을 읽고서 화가 나가죠. 이 병부 국방부 앞으로 그 몇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을 선조가 알았어요. 이거 소식이 전해지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집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이해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1597년 12월 말에서 1598년 1월 초까지 걸친 최대 규모의 전투가 울산성에서 이제 벌어졌는데 여기서 명나라가 조선군하고 같이 공격을 하다가 그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해가지고서 그 이 북쪽으로 이제 그 퇴각을 했는데 후퇴를 하면서 이 명나라 지휘부가 북경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승리를 했다고. 그거를 보고서 명나라에서는 좋아했죠. 울산전에서 이겼다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른 정보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정보가 뭐냐면 이 승리를 했다는 보고가 거짓말이라고 실제는 패퇴를 했는데 승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북경에서 이제
소위 그 깜짝 그 뭐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그 정은태를 조선에 파견해서 사실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은태가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거짓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때 명나라 군을 이끌고서 전투를 지휘했던 총사령관이 양호예요. 양호. 그래서 양호가 거짓으로 보고를 했다고 중국에서는 양호를 좌천을 시켰어요. 좌천을 시켜서 중국으로 불러오고, 그다음에 그 뒤에 양호는 얼마 있다가 여진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근데 정태가 그 조선에 와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울산전에 대해서 그 명나라 지휘군만 그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선조도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선도 거짓 보고를 했다고 그 명나라 조정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 이 조선이 좀 수상하다고, 얘네들이. 근데 왜 국왕 선조가 울산전에 대해 약간 거짓 보고를 했냐면, 선조가 서포트한 사람이 누구냐면 양호예요. 양호. 양호는 직접 그 왜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왜군하고 싸운 사람을 무조건 지지해, 선조는. 그래서 양호를 지지하면서 울산전에서 이렇게 패퇴한 게 아니라고 승리에 좀 가깝다는 그런 그 뉘앙스의 이제 그 보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보고한 정응태가 조선이 좀 수상하다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받고서 그 명나라 황제가 다시 정응태를 보냈어요. 다시 정응태를 보내가지고서 조선에 대해서 수상한 점이 있으니까, 아니, 정응태가 보고한 것이 조선이 수상하다고 하니까 다시 다른 감찰관을 보내가지고 조선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럴 때에 조사하라는 내용이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선에 알려지자마자 선조가 이제 그 정무를 포기하고서 직거를 합니다. 명나라에서 조선에 대해서 감찰관을 보내서 조사하라고 한 내용의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정응태가 조선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시 보고하라고 감찰관을 파견했는데, 이제 이때쯤 해가지고서 선조가 알게 되고서 이제 정보를 닫고서 직거를 한 겁니다. 그 정응태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조선이 좀 수상한데, 조선이 압록강에 가면 압록강이 하구로 가면은 강이 이렇게 갈라져 가요. 갈라지면서 이 가운데에 조금 조금 섬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직접 가봤는데, 배 타고서 그 중국 쪽에서 섬이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이화도라는 섬은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음, 원나라를 치려고 해가지고서 그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갔다가 유화도에서 압록강에서 군대를 돌렸다고 하는 그 위화도 해군이 있죠. 그 위화도도 섬 중에 하나예요. 그 섬들이 있는데, 섬에 있는 어떤 특정한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그 명나라하고 조선이 좀 영토 분쟁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정확하게 누구 땅인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애매하게 돼 있고, 조선 사람들 와서 농사를 짓고 중국 요동에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서 거기서 서로 섞고 살면서 어떤 때는 그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영토 분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조선 국왕 선조가 불만을 갖고 이 1592년에 외를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침범한 것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조선이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 억지 주장을 합니다. 정응태가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정응태가 뭐라 하냐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조선이 일본과 제멋대로 서로 통교를 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의 그 어떤 법전과 같은 그 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중국 황제한테서 책봉을 받은 그런 왕들은 주체적으로 다른 나라와 예교를 하지 못한다,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신하된 자는 자기 멋대로 얘기를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조선이 이걸 어기고 일본과 통신사를 주고받으면서 통교를 했고, 공짜로 쌀과 콩을 주고, 이건 뭐냐면 쯔시마한테 매해 쌀과 콩을 공짜로 줬고, 이건 사실이에요, 전부. 그다음에 일본의 연호를 사용했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연호를 사용했고, 이거는 이제 억지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의 왕들은 죽은 다음에 중국 황제와 동격의 묘호를 사용했다. 이 묘호가 뭐냐면 세종. 당시 살아있을 때는 세종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왕이죠, 왕. 죽은 다음에 그 왕의 그 묘호라고 하는데, 그 무덤에 그 호 이런 뜻이에요. 그 템플, 사당의 호. 그거를 세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뭐 세종이니 성종이니 뭐 선조도 마찬가지고 정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왕은 못 붙이게 됐어요. 중국의 예법에 가면은. 근데 조선의 왕들은 제멋대로 황제만이 붙일 수 있는 무슨 무슨 조 이런 거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선조가 양호와 짜고서 황제를 속이고서 그다음에 이 양호의 편에 있던 중국의 요 주요한 지휘관들,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황제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조목조목을 나열하면서 이 조선을 이제 비난하는 보고서를 이제 올린 겁니다. 이제 이거를 알자마자 그 선조가 취한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정우태가 어떤 그 보고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외의 침략은 조선이 초청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짓 충성으로 황제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조선을 그 외가 침입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외하고 짜고서 일본과 짜고서 중국을 침범하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그 의심과 불신은 중국의 그 관료들 일부에 뿌리 깊게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정의태는 조선 국왕 그 개인에 대해서 이 비판을 가했는데, 이 조선의 선조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인민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맨날 밤낮으로 주색에 빠져 있고 명조정을 조롱한다. 때문에 조선과 그 왕은 믿을 수가 없고 더 피해가 그 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제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이것을 받고서 명나라 황제가 다시 그 감찰관을 보내서 한번 이것이 진짜인지 조사하라고 파견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알게 된 선조가 이제 머리를 싸매고서 이제 집거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자 이 전쟁 지금 아주 그 막바지에 전쟁 막바지인데 선조는 자신이 대역 주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더 이상 국사를 이끌 수 없다고 이제 직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9월 21일인데 그러자마자 딱 그것이 시작되니까 영의정이 유성룡이었는데 유성룡이 백관을 끄고서 이제 막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 맨날 이제 애원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 정태가 보고한 것은 거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제발 나오시라고. 어떻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나라의 국사를 중시하냐고. 그 말도 안 된다고.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와서 막 울고 불고 난리쳐요. 그러니까 선조는 계속 임사이가 중국 황제에 대해서 그 불충함으로
그 죄는 나라보다 더 중하다고.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중국 황제한테 불충한 것이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라는 없어져도 좋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조선의 영모의 땅이 되었고, 외적이 뭐 퇴치고 나발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조선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전부 금수라고, 짐승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깜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행동이지만은 이제 이게 그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그게 왜 그랬을까 뭐 등등은 이제 제2차적인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선조가 그러면서 양위를 선언해. 나 왕 못해 먹는다고. 그 왕위를 그 광해군한테 양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훈문관에 있는 관리들이 뭐냐면, 지금 무슨 소리냐고, 이게 네가 충성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왕자리는 네 마음대로 뭐 버리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중국 황제가 준 거기 때문에 왕자리를 마음대로 버리는 것도 불충이라고 이렇게 막 대들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들하고 조선의 신하들이 선조에게 계속 뭐 며칠을 난센스라고 그만두고 정서를 다시 보라고. 자, 그러면서 날이 이제 지나가자 이제 그다음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선조 신하들 간의 내부 갈등이 이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내부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면 이게 조선의 신하들이 약간 파당이 좀 있어요. 파당. 뭐 동인이니 뭐 저지 나중에 이렇게 그 이렇게 뭐 분류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약간 정치적으로 그 그룹이 조금 있는데 서로 충성 경쟁을 하면서 서로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화살이 영의정이 유성룡한테 향하기 시작합니다. 유성룡을 비난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 반대편에서 유성룡은 외적이 침입하고 나라가 엉망이 됐을 때 얼마 안 있다가 외하고 그 회담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자고 화의에 좀 긍정적이었다고. 그 유성룡이 너 수상하다고. 왜 유성룡한테 불똥이 친 거야. 그러니까 선조도 그래 유성룡이 좀 조금 이상한 놈 같다고 수상하다고. 그래서 유성룡을 공격하는 동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선조는 이 정치 세계는 그렇지만은 이 남바와는 남바투를 잘 써먹다가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을 잘 써먹다 이순신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성룡이 가장 그 오랫동안 고위 관직에 있었고 가장 그 전면에 나서서 국사를 이제 관장을 했는데 왕 다음에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갈 쯤 되니까 유성룡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조가 남바투인 유성룡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 선조가 유성룡을 파면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유성룡이 서울에서 짐 싸가지고 안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서울에 안 가고 안동에서 하회마을에서 세상을 떠요. 떴을 때 그 유일하게 유성룡이 세상을 떴다고 했을 때 서울의 시장이 스스로 상인들이 상을 시장을 철폐를 하고 7일간인가 고고를 해요. 이게 유일하게 그 일반 사람들이 죽음을 아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이순신하고 이제 그 마찬가지인데 이순신에도 굉장했었죠. 그래서 선조는 남바투를 하나 둘씩 그 하나 두 명을 다 이제 제거하면서 다시 자기가 그 권력을 재장악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남바투는 조심해야 돼요. 조금 까불었다가는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파면해서 쳐버리고서 그 대신에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하고 이덕형을 좌의정, 이항복을 우의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항복이 오성이고 이덕형이 한임이죠. 그래서 오성과 한임 이야기가 이제 많은데 이 요, 요 사람들이 임진왜란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관료들이에요. 유성룡, 그다음에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그다음에 그 윤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제 이런 가운데 요 중에서 누가 선조한테 가장 충성파였냐면 이항복이 가장 충성파. 이항복은 전쟁 초기부터 선조를 끈질기게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항복이 탁 나서가지고 자기가 북경으로 달려가서 정응태의 그 보고가 거짓이라고 자기가 변명을 하겠다고, 변물을 하겠다고 그 자언을 합니다. 자언. 그러니까 선조가 그래, 너는 믿을 만하다고, 네가 북경으로 달려가서 나를 위해서 황제한테 정태가 보고한 거 사실 아니라고 변물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이항복하고 두 사람을 더 붙여가지고 선조의 그 상소문을 갖고 주문을 갖고서 북경으로 떠납니다. 이항복이 떠나는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쓴 그 기록이 이제 오늘 보는 조천록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선조가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10월 21일 날 이항복이 딱 북경으로 떠나자 선조는 그냥 뭐 곧바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시 유폐를 스스로 종료하고서 정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9월 21일 날 선조가 이제 유폐를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결국 10월 21일 날 돌아왔잖아요. 당시에 조선에 있는 어떤 정보가 정식으로 북경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이상이 걸려요. 정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갖춰가지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인다, 뭐 어쩐다 하는 건데 이 한 달 동안에 걸쳐 이런 소동을 중국은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알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냥 조선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중국 황제에 대한 뭐 충성, 경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조선의 권력의 본질, 권력 관계의 어떤 그 운행의 그 어떤 양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사례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입장이고요. 근데 여태까지 연구들은 뭐 거의 100% 조선의 중국에 대한 그 종속적인 태도, 황제에 대한 그 조선 국왕의 종속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난센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이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21일에 이 진주사, 이 진술하는 이 주문을 갖고 가는 사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양복이 월사 이참판인 이정귀와 황장량인 황여일 요 사람과 짝이 돼 가지고서 이제 조정에 하직 인사를 올리고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월 20일 떠났으면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선조가 난리를 쳤잖아요. 한 달 동안. 이게 엄청 급한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급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서 중국 황제한테 가서 변명을 해야 되는데 이 조선역에서 보듯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게 천천히 가가지고서 중국에 도달해가지고 보고를 한 게 2월달. 전쟁이 끝나고도 전쟁이 끝나고도 2달 반이 지난 다음에 북경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
그게 뭐 종속적인 어떤 이런 것, 중국하고의 어떤 현안 이런 거하고는 이제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이제 보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배경에 대해서. 왜 진주사가 왔는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근데 이 진주사를 보낼 때는 조선 선조는 국왕은 이거 뭐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거라고 막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안 가, 빨리 안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조선의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는 얘기를 이제 쓰면서 이제 그 연행사에서 중요한 그 또 초점은 뭐냐면 측면은 뭐냐면은 어느 나라의 사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아주 귀중한 그 정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이 가끔 나와요. 중국 사료에도 안 나오고 조선의 다른 사료에도 안 나오고 더구나 공식적인 사료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귀중한 그런 그 정보들이 여기저기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조천록이 역사 자료로는 거의 뭐 최상급 자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그 이런 일을 약간의 개인이 윤색은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왕조실록이니 조선 왕조실록이 무슨 실록한 거는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자료들을 모아서 그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 편집한 것이 실록이에요, 실록. 그렇게 해서 실록을 편찬한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쓰였던 원 자료들 있잖아요. 원 자료들, 편지니 뭐 각종 문선 이런 것들을 전부마다가 그 서울에 그 저기 세검정 있죠, 세검정. 거기 가가지고 그 물에다가 그 서류 뭉치를 전부 담가가지고서 먹물을 전부 지운 다음에 그거를 돌로 쪄가지고서 그쪽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이를 다시 또 종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사료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공식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일차적으로 편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조심스럽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있던 그 매일매일의 기록을 그냥 그대로 생동하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는 이제 최상급의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10월 21일 날 떠났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의주에 왔어요, 의주. 서울에서. 20일 동안 걸쳐가지고 온 거예요, 의주에. 근데 의주에 왔어도 아직까지 문서, 그 변문하는 주본이 도착이 안 됐어요. 그 기다리는데 26일 날 이 주본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일에 출발하라고 했으나 또 뭐 어떻게 해서 조금 다시 머무르게 되니 하니까 10월 21일 날 서울을 떠났는데 12월 3일 넘어서야 이제 압록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선조가 그 난리 칠 때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그럼 빨리 달려가서 뭘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서 그 의미 같은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천재서는 금주, 복주, 해주, 계주 등 사이로부터 해들을 경유하여 양골 운반하는 도중 용천에 이르자. 이건 뭐냐면 이 전쟁의 막바지인데 조선의 국식이 모자라니까 중국의 군대를 먹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계속 양식을 보냅니다. 양식을. 그래서 양곡을 보내는 그런 그 배들을 이제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월 6일 날 이제 이게 중국 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요것이 진강성, 구련성을 지나서 철장둔,
지나서 후가에서 묵었다. 후가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사가면서 사가 개인의 집이야. 연도로 가면서 조선 사신들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조선에도 약간 호의적인 그래서 머물고 하는데 근데 조천록 이양복이 쓴 조천록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지난 곳의 지명을 전부 기록했어요. 전부 하나.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갔는지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을 보면은 이제 그 이 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시들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시라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교양, 지식을 뽐내는 수단이었어요. 이 시가 뭐 운이 있고 뭐 그다음에 기승전결 이런 그 구성에 그 원리도 있고 한 시에 그 기본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알면은 이 사람들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소양을 익혔고 거기 더 나아가서 어떤 그 기술적인 경쟁을 했고 학식을 뽐내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한시에 대해서도 조금 그 기초적인 원리를 이제 공부하면은 그 도움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시를 써요, 이 사람들이. 한시. 자기의 그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중국 고사에 연관을 시켜가지고서 딱 정해진 글자 수에 맞춰가지고 표현하는 기술. 이것이 당시에 이 관료들, 지식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그 프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가끔 그 재밌는 그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 점심밥은 계곡에 솥 걸어서 짓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마른 갈 때는 백사장에서 주워다 오도다. 그 마른 갈 때 주워다가 불을 떼가지고서 이제 밥을 저먹고 갔다. 그 마을이 텅 비니 개는 별을 보고 짖느라 뭐 등등하면서 그 갈 때 그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자연 환경, 황량함,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서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읊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에 여기 다 지나서 굉장히 그 자세하게 적은 거예요. 하나 전부. 그래서 낭자장 아래는 방가에서 묵었다. 70일을 갔다. 하루에 70일을 간 거죠.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드디어 요양의 회원관에 들었다. 요양이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도시가 되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 회원관에 도착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정우의 진주사 영상 등의 행차가 경사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사람을 시켜 탕에서 만나 약속하였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제가 좀 확인을 그 못했는데 영상은 아니었어요. 영상은 아닌데 누가 지금 다시 중국에서 그 북한에서 오는 그 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만나서 각자 이제 피차의 소식을 들었다. 현 영상 유성룡은 아니고 그 다른 사절입니다. 요양 부총병 마동이 채직되어 떠나고 새 부총병 손수렴이 부양하여 도사가 직접 교회에 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일 때문에 만날 길이 없다고 하므로 이 마동이라는 사람이 정유자란 때에 일본군이 다시 조선으로 건너왔다는 보고를 한 최초의 보고를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중국의 그 3년 넘게 이어진 그 화의 교섭이 실패가 되었다는 그런 걸 깨닫고서 이제 크게 그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월 13일 그 요동의 도사입니다. 요동 도사 아문에 나아갔으나 이때 한 도사 조랑이 손부침에 연회를 가고 우리를 만난 것에 대하였다. 그 이튿날엔 진무동을 시켜 수족과 은원양을 보내서 매우 많은 양의 조선의 토산을 사달라고 요구하였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정보입니다. 조선의 사신들이 오면은 요 도사면은 여기 탑이거든요. 요동에 가장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 은을 보내가지고서 조선의 토산물을 사오라고 이제 요구했다 하잖아요. 이때 조선의 토산물 중에 이 사람들이 가장 찾은 게 뭐냐면은 그 인삼입니다. 인삼. 이렇게 가는 곳마다 중국의 관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엄청나게 싸가지고 와야 돼요. 이, 이 토산물들을. 그런데 이 돈을 온양을 보냈다고 그 돈을 덥석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다고 해오서 토사물을 싸서 보내고 돈까지 돌려 보내는 것이 관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은 나가는 그 마표, 이 패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이런. 그래서 이제 가면서 계속 선물을 바치고 갑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돈을 보내가지고 난 살려고 한 거 싸고 돈은 형식적으로 보내 그랬는데 그걸 돈을 받자 다시 돈하고 선물을 싸가지고서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 난리 이후로 관우가 퇴락할 사람이 거처할 수 없었으므로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임진왜란의 여파입니다. 그러니까 요동도 이제 군사를 징발해서 조선에 보내고 어, 곡식을 걷어가지고 조선에 보내고 어쩌고 하느라고 아주 엄청나게 그, 아주 퇴락을 했습니다. 요동 지방이. 그래가지고서 관우가 퇴락해서 사람이 거처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 한인 한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회원관 관부의 친속으로 정사를 하기 위해 조선에 들어가 동제독의 군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천의 패전 때 탈출하여 도망가는 길에 여기저기서 구걸에 먹으며 살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 사천이 그 진주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도시인데 거기에 그 일본군 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1598년 9월 달에 이거를 요 동일월이라는 동신데 이 사람이 제독인데 대장인데 이 사람이 싸웠어요. 싸우다가 패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패퇴를 했는데 그때 들어갔던 중국의 장사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이 중국 정부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 나라에서 병사들을 제대로 내기지를 못하니까 그 찬스를 잡아가지고 장사건들이 쫙 따라 들어갑니다. 이 전쟁이 있으면. 이 중국에서부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 먹을 거 팔고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들어갔다가 그 패전하는 통에 자기도 도망쳐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쟁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기록에 보이는 군인들 뭐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저희가 정보를 얻어가지고서 그때의 사실을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 가면서 관악묘를 이제 구경하고 이 관악묘는 그 중국에 있는 이제 이 관우를 모시는 그런 사당인데 이 중국의 그 이제 중국의 차이나타운을 가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일본의 요코하마에 그 차이나타운인데 거기에도 관악묘가 이제 큰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 그 중국에서는 그것이 그 무를 그 보호해주는 그런 그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관행묘에만 이제 제대로 하는데 군인들이 이때 임진왜란 때 관행묘가 조선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동대문 조금 옆에 가면 그 동묘라고 있죠, 동묘. 그것이 이제 관행묘. 근데 이것이 조선에 와서는 무당들이 이 관행묘를 숨겼어요.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숨겼는데 자, 이제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조선은 유교의 나라네. 유교에서 그 서원을 짓고 서원에서 사당, 성균관에서 사당 해서 유가들을 모시는데 이 일반 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대놓고 반감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민들과 피지배층은 요 관악료를 했어요. 문이 아니라 무. 요것도 이제 그런 그 조선의 한 시대상을 읽어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21일 날 우가장이 한가에서 머물렀다. 이러면서 계속 가면서 이런 그 장소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일반 산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이제 보고서 읊은 그 시입니다. 그, 뭐 이런 비탈길에 눈이 쌓이고 얼음이 얼었는데 거기에서 그 눈을 맞으면서 그냥 수레를 끌고 가는 그 밤에 밥도 미처 못 먹고 자고서 쳤다 교전화 또 서둘러 소멍에 씌워서 가는 짐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반 서민들의 그냥 삶의 모습을 조금씩 그 적은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잠옷 피로와 목마름을 느꼈으나 물을 전혀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러자 황 사장이 말하기를 그 서장관인 황녀일 세 번째 넘버 3인 그 사절이죠. 겨울추위가 아직 이란데도 물을 마실 수 없으니 만일 날이 다 나서워지면 반드시 목마름이 한층 더인데 어떻게 해결을 한단 말인가. 이 목이 중국에 이게 우물이 제대로 없어가지고서 고생한 그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월 25일에 광령, 두 번째로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광령이 유동 이쪽 전 지역을 관장하는 군사 최고부가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광양에 들어가서 여기서 묵었다. 그다음에 여기 갔더니 그 경계가 굉장히 그 엄중했다. 그래가지고 달로가 침입해서 그런가 의심했다. 달로는 이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여진족하고 그 몽고 이거를 두 개를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여진족을 달로로 갈 때도 있고 하여간 그 북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이 달로한테 명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거의 뭐 짐승 취급을 하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 그래가지고서 이여매가 만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군마가 거리에 가득하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와서 인민들한테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내라고 군대가 많이 조선을 빠지니까 북방이 좀 허술할 거 아니에요. 북쪽의 그 방비가. 그때를 틈타가지고서 여진족이 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력을 얻고 중국을 침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망한 거는 이 조선의 임진왜란의 그 하고도 예, 관련이 예, 그 있습니다. 이란과 함께 말거리를 잡고 잠시 석패로 아래에 머물러 쉬었다. 석패로는 바로 전 충병 이성량이 노를 정벌하여 공이 있었으므로 뭐 했는데 이 이성량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에서 이제 그 건너갔더래요. 이성량의 순종가 뭐 이성량인가 그러니까 중국 가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아들이 이여송입니다. 이여송. 그 1593년 1월에 평양전에서 명군을 이끌고서 싸웠던. 그래가지고 이성량은 여기 군벌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군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그 기념하는 그 어떤 큰 누각이 있다 이런 것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들이 이런 조선의 연행록에서 이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달로가 사하 염장촌에 쳐들어가서 벌써 이게 1599년입니다. 1599년 정월이면 전쟁이 임진왜란이 끝난 지 거의 두 달이 돼가는 때예요.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그 1598년 11월 19일에 이루어집니다. 그걸로 전쟁이 끝나요. 그 이후로 2, 3일 내에 일본군이 전부 군대를 끌고 일본으로 출시했기 전쟁이 이걸로 끝나는데, 이건 해가 바뀌어서 1599년 6월, 정월의 6일. 이때 벌써 이제 이 여진족이 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서 사람과 가축을 죽여 약탈해 갔다.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설킨 그 기념물, 이 이야기들을 주워 듣고서 또 먼저 왔다가 사신들의 기록들을 보고서 다시 자기도 뭐 가고, 또 누가 추천하면 가서 듣고 뭐 해가지고서 그 글을 이제 이렇게 낭입니다. 이렇게 진나라가 장성을 쌓을 적에, 벌써 진나라면 이게 또 언제야 이게? 한나라도 그 전인데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은 장성을 쌓기 시작해요. 장성. 이 북방의 민족이 계속 침탈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장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거의 뭐 2000년 가깝게 되는 거예요. 1800년 동안 장성을 쌓은 겁니다. 벽돌로. 그때 이 한 사람이 끌려와서 이 장성을 쌓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때 그 아내가 호시네요. 아내 호시가 남편과 어디야? 남편과 헤어진 지 오래된,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왔다가 보니 남편이 이미 죽어서 이미 묻힌 지였다. 그래가지고서 남편을 위해서 그걸 하다가 마침내 그 자리에서 죽고 돌아가지 않았다. 조선의 그 사대부들이, 양반들이, 관료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남편을 위해서 죽은 여자를 칭찬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연료 뭐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뭐 사당도 세고 그러죠. 중국도 이제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데에 있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적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가 점점 이렇게 이데올로기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관에 들어갔다. 정월 9일에. 관에는 산해관을 얘기해요. 산해관. 중년 세 번째, 저기 산해관에 들어가서 여기 그 관리 총대장인 주사를 이제 만났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날이 바로 다음날 입춘이었는데, 입춘의 관속에 봄맞이 놀이를 하게 돼 있으므로 갑옷 입은 기병 수백 명이 인도하는 가운데 귀신의 가면을 쓰고 광대, 이런 그 토우, 체정이, 그러니까 전부 그 흙으로 만든 인형 같은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또 퍼레이드를 했고, 상인들이 채색 종이를 얽어 풍자를 만들어 이걸 메고 한 자가 수십 명이 되었고, 주옥과 비취 등으로 눈이 부시도록 성대에 단장하고 말을 타고 하는 창기들이 대여 명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 이 정보들입니다. 중국에서 이 지역에서 입춘 때 당시 1599년 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선의 연합문학에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그 역작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제 갔는데 어떤 소년 네 사람이 단정히 들어가서 우리에게 청하에 의을 하고 또 다복을 하고, 그랬더니 그 네 명의 소년이 육아의 자식들인데 그 사람이 또 왔다는 말을 듣고 와서 만나보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조선 사절들이 가면은 가는 곳에 곳곳에서 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러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이국 사람을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예절 어떤 건가를 조금 뽐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11살의 애를 만났는데 무슨 책을 읽냐고 물으니까 논어를 읽는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중화의 예문의 성당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런 상태가 인간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이런 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화, 문명의
보았다 이런 거죠. 11살 먹은 애가 논어를 읽는다고. 이게 뭐냐면 요 당시에 논어를 읽지 않으면은 이 야만인이가 야만인 이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기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됐을까 하는 것을 이제 천착하는 것이 이제 더 진전에 된 그 이제 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평부의 주가에 가서 묵었다. 이제 북경에 좀 가까워집니다. 영평부가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인 같은 데입니다. 군. 배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저번에도 그 배기 축제에 그 사당에 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주, 이 통주가 북경에 그 가장 가까운 이 남북 운하, 중국의 대운하가 있잖아요. 저기 그 상해 양자강에서 떠올라오는 그 운하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 통주가. 그래서 곡물들이 모든 산물들이 그 강남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소성, 절강성 여기가 이제 중심인데 거기가 가장 부자주였어요. 그리고 그 산물이 풍부했는데 거기는 그 산물들이 그 운하를 타고서 북경으로 이제 운송이 되는데 통주에 딱 도착해서 이제 하역을 합니다. 여기 창고들이 엄청난 큰 창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통주에 국가의 곡식을 관장하는 창고들이 쫙 늘었을 때입니다. 여기에 이제 갔었다. 그죠. 여기에서 그 북경에 들어가서 쓸 생필품들을 샀다. 된 거죠. 이런 것 사실은 다 중요한 그 정보입니다. 이 생필품을 여기서 샀구나. 그럼 통주에 어디에서 샀는지, 왜 통주에서 사야만 했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죠. 드디어 이제 북경에 도착해서 이제 쭉 가는데 조양문을 거쳐야지만 북경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뭐 사람들도 많고 수레들도 많고 상당히 번잡한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서 왔다. 이렇게 봤더니 그 아는 척을 해서 이 양복을 아는 척을 해서 그 서로 인사를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양책사를 따라서 부산에 갔던 이로 경량의 선봉인 한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그 히데요시를 책봉하겠다고 그 책봉의 교서를 들고서 일본에 그 사절들이 갔잖아요. 가다가 부산에 가서 그 정사, 그 사절의 우두머리는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고서 그 두 번째 그 사절인 양방 형이라는 사람이 책사가 됐어요. 정사가 돼가 일본까지 건너갑니다. 아주 그 교서를 전달하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히데요시가 그걸 이제 파토를 낸 거죠. 이때 양책사를 따라서 부산에 갔던 경령, 이 경령은 뭐냐면 북경에 그 군대가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뽑혀가지고서 이 양방형 책사를 그러니까 중국 사절을 호위, 호위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인 거예요. 부산까지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는 척을 해서 그 마음이 즐거웠다. 그 해전관에 와서 남관, 옥화관에 머물렀다. 남관이 있고 북관이 있는데 북관은 이 여진족 뭐 이런 데서 온 사절들이 머무는 그 게스트하우스고 남쪽이 게스트하우스에 조선의 사절들이 이제 머뭅니다. 그 이튿날에 이러이러한 와서 말하기를 그 금년이 마침 3년마다 관리의 성적 고사를 하는 한 년이기 때문에 각 가문이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 가져온 문서를 이 올리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관료 시스템이 이제 치밀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앙 관료들은 3년에 한 번씩 그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승진도 시키고 뭐 좌천도 시키고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그 평가를 하는 해인 거예요, 이게. 이때가. 그렇기 때문에 각 가문이 그 뭐 굉장히 바쁘다 이거죠. 모든 관료들의 그
평가를 이제 하는 때이기 때문에 뭐 서류가 오가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니네가 와도 좀 그 일을 하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써 정월 23일이 됐어요. 드디어 26일에 홍려시에 가서 조선 선조 국왕의 주본하고 그다음에 이 보다는 뭐냐면은 이 선물꾸러미입니다. 선물꾸러미. 이거를 이제 그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모든 외교 문서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홍려시라는 대로. 여기서 이제 바쳤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세자들이 중국 조정에 가서 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적용합니다. 문서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각 관원들한테 주직을 시키고 그 자기들의 국왕인 선조의 뜻이 관철되게끔 각 그 중요한 그 관료들한테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그 관료들이 황제한테 그 상주를 해가지고 황제가 그 좋은 결정을 좀 내릴 수 있게끔 이제 그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북경에 도착한 사절들이 그 행해야 되는 몇 가지 그 의례들이 있어요. 의례.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조현인데 아침에 도착한 다음에 이 문서를 접수한 다음에 이 황제를 향해서 치르는 그 의식에 이제 참석하려고 아침 새벽 일찍에 나아가죠. 그래서 동틀 무렵 문이 열리자 여기에 또 요 안에 들어가서 요 문 밖에 이제 있었다. 이때 모두들 이 조선의 사절들이 공수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하고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자 시각이 되자 그 어뢰 올라가 그 명찬의 전에 따라서 5배 삼고두를 했다. 이거 뭐냐면 5번 절하고서 엎드려 가지고서 그 앞머리로 땅을 3번을 찢는 겁니다. 3번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 고두가 이 땅을 머리를 쳐가지고 약간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피가 막 나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 예의 표현에 황제한테 하는 그 예의 표현입니다. 황제한테 그 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가 땅에다 박는 게 아니라 막 때려야 돼 말이야. 쿵쿵쿵 소리 날 정도로. 그다음에 강록시에 가서 황제가 하사하는 술과 밥을 먹고 다시 일배 삼고두를 해서 살아했다. 그래가지고 그 조현의 의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그 관서에 그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왕 선조가 그럴 리가 없고 충성하지 않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뭐 일반하고 어쩌고 했다는 이런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납득을 시키는 그 운동을 이제 하는 건데 병부상서를 찾아갔어요. 병부상서. 그 국방부를 갔더니 이 아직까지 이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이 형부상서가 겸하고 있었어요. 소대영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때 대학사 중에서 그 가장 우두머리였던 조지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의 뭐 이제 일을 끝내고 이 사람이 가장 임진왜란때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학사입니다. 조지고라는 사람이. 이 심일관이 있어 대학사. 이 사람 심일관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엄청난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심일관이. 그래가지고 이날 미리 정문을 한 돈 작성해서 소매 속에 넣고서 신강로와 마주치기를 이제 기대했다. 신강로가 심일관의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해가 이미 저물어 가는데도 아무런 기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기다린 거야, 하루 종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기다린 소에 신강로가 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모두 길을, 그 가는 길 곁에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그 뭐 얘기를 하니까 신강로가 멈춰서 가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때 이 항목이 이제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에 해동 제국기를 조목조목 뒤집어 펼치면서 일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논변을 하니 강로가 연해서 알았다 알았다 하며 인하여 자리를 인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그 정태가 조선을 그 조선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뭐냐면 조선이 중국의 허가 없이 일본하고 제멋대로 교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일본한테 쌀과 콩을 공짜로 주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 정태가 옛날에 조선이 일본하고 교류하고 어쩌고 한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우연히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을. 해동제국기라는. 해동제국기는 이 신숙주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읽을 건데 일본의 15세기 중엽에 일본의 통신사로 가면서 적은 그 기록입니다. 기록. 여기에는 신숙주가 일본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잘 적었어요. 기록한 글인데 이것이 그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교과서 같은 여기에 따라서 그 통신사 외교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거를 보고서 그 정태가 이것 봐라. 이 조선이 일본하고 지문들이 외교를 했네. 그런 보고를 자기 나라 황제한테 한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조선은 겉으로는 황제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외교는 그 자율권을 갖고서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명나라가 크게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은 자체의 자율권을 100% 갖고 일본하고 외교 관계도 하고 여진족하고도 관계도 맺고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를. 그래가지고서 이 항목이 해동제국기로 갖고 갔어요. 북경까지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펼쳐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변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뭐 조목조목 이제 변명을 했다. 그랬더니 심강로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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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소위 조선의 그 좌의정이잖아요. 아주 우의정 남바 3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북경 가서 머리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정월 29일에 이 주문이 올라가고 어쩌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성지가 냈어요. 황제가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냐면 병부와 병부에서 부와 부의 국영 과도를 해정시켜서 본국의 주변을 살펴보고 의논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황제가 조선 국왕의 그 주변을 보고서 이 문제를 그 관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라. 논의를 해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 건의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중국의 모든 관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국영과도관 회의라고 그랬어요. 국영과도관. 국영은 뭐냐면은 육부 있잖아요. 육부의 그 상서, 장관들하고 플러스 삼경이 있어요. 그 위에 각계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그세 우두머리하고 요 과도관은 뭐냐면 직급은 낮지만은 각 부를 감찰하는 그 과도관 저번에 그 제가 각 부서에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한 거를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전체를 모아가지고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 그러니까 관료들의 그 총회의를 해서 의논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회의를 하냐면 궁정에 큰 마당에 탁 모여가지고서 서가지고서 회의를 하는 거. 서가지고 한 사람이 발언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또 발언하고 막 거기서 논쟁도 벌이고 그러면 거기서 몇 사람은 그걸 다 전부 적어요, 적어. 그래서 나중에 하루 종일 떠든 다음에 그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갖고서 그 책임자가 요약을 해가지고 황제한테 올리는 겁니다. 그럼 황제가 그거를 참조해가지고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문제를 이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서 의논해서 나한테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건의를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29일이에요, 29일. 그래서 실제로 언제 회의를 했냐면은 비로소 많은 관원들이 본국은 조선입니다. 조선의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동궐, 이 장소에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적었어요, 다. 이게 굉장한 정보력입니다, 이게.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20여 명이 되는데 그 이름까지 그 사람들의 직급까지 다 적었어요, 다. 이 조선의 그 외교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름을 알아요, 전부. 중국에. 근데 이게 급사중인데 급사관이 급사중이라는 사람이 급사중. 도자는 급사중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도자가. 여기 뭐 급사중이 있잖아요. 급사중 이 사람들이 각 부서에 그 감찰관들이에요. 직급은 직급은 한 과장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권한은 엄청나게 쓴 사람들이에요. 과장 정도인데 이 상서 장관도 이 사람들 한마디에 막 목이 날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과장급 정도의 관료들하고 그다음에 그 상서 장관들이 장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형부상서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호부상서 이거는 재정부 장관 그 대리시 이거는 대리시는 이 형벌을 관장하는 법원이에요. 법원 여기에 있는 그 관료들 뭐 등등 해가지고 전부 모여가지고서 근데 급사라는 게 많아요. 급사 이 급사 중이라는 직함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감찰을 담당하는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회의를 할 때는 이 계급장이 없습니다. 또 회의를 할 때는 계급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토론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누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논의를 했는지를 전부 적었어요. 전부 이게. 이거는 중국의 사례도 안 나오는 자세한 그 정보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이 소중한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회의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도 계속 운동을 하다 다닙니다. 그 이서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소상서가 양준민 이 사람이 이제 상서니까 장관이잖아요. 양준민도 관원이 함께 앉아 있다가 문을 나오므로 우리들이 그 계단에 꿇어 앉아 있으니까 상사가 우리들을 일어서게 해서 그 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우리들이 다시 꿇어 앉아가지고 원통한 일을 극력 진술하자. 이 소상서가 그 얼굴색이 좋아졌다. 뭔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고서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다시 또 예부로 갔어요. 예부로 가가지고 또 이런 그 운동을 합니다. 월대라고 돼, 예부를. 거기 가서 다시 또 절을 하고 꿇어 앉아가지고서 이 조선에 넘버 3인 그 우의정 이항봉이 중국 가면은 뭐 어디 가서 묵 끌고 앉아가지고 비는 겁니다. 우리 그 국왕이 이렇지 않다고 그 변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건을 하고 예부에 박물을 바치게 하였다. 아까 그 보단, 그 명단 박물의 리스트를 이제 줬는데 이제 박물을 직접 이제 그 선물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박물이 그 조공이라고 이제 조공물이라고 하는데 조공을 바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박자들은 이런 외교 관계를 그 조공체제라고 불러요. 조공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인데, 이 조공체제라는 용어가 중국과 조선의 국제관계를 그 설명하는 하나의 그 이론적인 틀로 거의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틀렸다고, 네, 그렇지 않다고. 그 표면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렇지 몰라도 그 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 제 연구의 한 방향입니다. 근데 병보에 나가서 또 자문을 바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왜냐하면 아직까지 칙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칙서는 뭐냐, 아까 관료들이 회의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조선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바쳤잖아요. 이제 이거를 종합해가지고서 황제가 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게 칙서라고 해요. 황제가 내는 그 문서인데, 이제 이것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동제국기 갖고 일본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오레이를 가져와서 꺼내신 놈이었더니, 오레이는 뭐냐면은 아까 조선의 그 국왕들이 죽은 다음에 그 묘호를 중국 황제와 같은 형식으로 정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뭐 세조, 성종 이런 식으로 그게 못하게 돼 있는데 했다고 정태가 그 보고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그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 책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그 한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책을 가져가서 뭐냐면 이렇게 책이 잘못 써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못 모르고 우리가 뭐라 바보라 가지고 이 책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구별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제멋대로 세종이라고 이름 붙이고 성종이라고 우리 붙였다고 우리가 아주 그 무식해서 그랬다고 그런 거를 이 책을 갖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여지식남 요거는 이제 그 이쪽 중강, 압록강에는 섬에 관한 이런 그걸 설명해서 가져가 이런 걸 갖고 가서 이제 계속 그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지가 안 나와. 성지는 뭐냐면 황제의 그 의견이에요. 황제의 의견. 아까 칙서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받아가야지 되는데 이걸 받아가야지 이제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받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조바심을 이제 타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만경리 등의 제본이 연달아 와서 비로소 정주사가 서쪽으로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고, 본국의 군민들이 관행묘에 붙인 방문의 말을 보았는데 이로 인해 중조의 논의가 흉흉해졌다. 우리는 이 때문에 혹 변무일에 또 장차 별도로 다른 논의가 생길까 몹시 염려되어 서로 머리를 모으고 이리저리 대하면서 아주 기록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요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한두 시간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략을 이제 하기로 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밖에 선조가 문을 닫고서 왕노릇 못 해먹겠다고 문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남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세 군데에서. 울산, 사천, 순천에서 벌어졌잖아요. 그, 그것은 전투가 이제 종료가 되고 일본으로 이제 철수를 해서 전쟁이 끝났는데 그 끝나고서 이 세 전투에 대해서 북경에서 이제 그 총사령관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서 그 왜적을 패퇴시켰다고. 그래서 군사력의 힘으로 왜적이 그 패퇴를 하고 일본으로 철수를 했다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는 우리들의 군사적 승리라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거짓말이에요. 이게. 자기네가 잘 싸워서 일본을 패퇴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 알려진 게 뭐냐면은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 중국에서 너네 제발 좀 떠나라고
너네하고 더 이상 이제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그 대신 니네가 떠날 때 우리가 해치지 않는다는 증표로 우리가 인지를 너한테 보내야 되니까 그 인지를 데리고서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 사천하고 순천에서 중국 측에서 자기네 병사를 일본 진영으로 보내요, 인질로. 그래서 그 인질을 끌고서 일본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승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상한 그 낌새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이 다시 이 감찰관들을 조선에 파견해 가지고서 조사를 시켜요. 그때 그 조사한 그 보고서들이 올라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중국의 지휘부 전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급사라는 이 사람이 그때 감찰관인데 정조사도 아직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올린 주본을 보고서를 갖고서 황제한테 올린 보고서를 갖고서 이 중국의 황제가 이 관리들한테 논의해가지고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했다 하는 것이 이때입니다. 이때. 근데 중국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자기네가 전부 이겼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 인지를 바쳐가지고서 일본이 떠나가게 하고 승리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으니까 이제 그 사정을 이런 것은 그 중국 사료에 그 조금씩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데 사료로서는 아주 병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그 성지가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이 2월 25일에 그 황제가 의견을 이제 표현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없어서 조금 그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 잠시. 아, 네. 선생님, 그러면 35분에 다시 네.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그러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